네, 여러분 청소년 기자단에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셨을까요? 먼저 저희가 포스터를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삼행시 이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벤트를 했었고, 선생님, 지인 추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행시 이벤트를 하면서 좀 잘 된 삼행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친구가 같이 촬영해 줬는데요. 까요? 청소년이요. 청소년.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소년의 소망을 소망을 연. 연주하다. 좋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모험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지원해 주셨을 텐데요. 네, 상생방송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상생은 여기 나와 있죠. 서로 상자, 살릴 생자로 그 의미는 서로를 살린다 또는 남을 잘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상생방송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한문화 중심 채널인데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찾고 동양의 1만 년 영성 문화를 전 세계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여러 방송들을 봤을 때 예쁘고 잘생긴 출연자가 멋진 세트장에서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촬영들을 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론은 콘텐츠, 즉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방송의 내용이 정말 유익한지, 평소에 내가 찾던 이야기가 맞는지, 그리고 그 영상들이 내 가슴을 뜨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콘텐츠의 힘이고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네,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은 한류의 문화와 역사와 미래, 영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꿈을 갖고 방송 제작에 관심 있는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K-팝과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우리 유튜버 친구 홍예지 친구가 있고요. 기자가 꿈이자 네, 최한나 기자, 최한나 유튜버가 있고요. 네, 기자가 꿈이자 진로 찾기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이며 글쓰기를 좋아하는 춘천에 사는 고등학생 예비 기자 우리 홍예지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1기는 7년 전에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고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로고는 방패연인데 방패연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상징하는 태극 모양과 고유 문화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5가지 색 오방색이 들어 있습니다. 방패연은 역사적인 위인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 위에서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신호연을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빠르게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소년 기자단도 이렇게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와 이야기들을 넓은 하늘에 높이 띄워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연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당시에는 역사부, 시사부, 인문학부, 한문학부, 미래학부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는 상생방송 청소년 기자단 2기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네, 그럼 상생방송 우리 청소년 기자단 2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자 우리 상생방송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역사 특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토요일이죠. PD의 세계에 대해서 이재국 PD님께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제출 소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한의사와 함께하는 생존 수행, 우리 한국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5월 말에 만들었던 그 컨텐츠들을 같이 발표하고 소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 중순에는 여기 상생방송에 이제 견학을 와서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6월 말에는 컨텐츠 우수상 시상을 하고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의 일정에 꽃을 활짝 피워볼 텐데요. 인문역사 특강을 해주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해외에 계셔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류이죠. 무려 20년 전부터 한류를 자랑스럽게 외치고 계신 멋진 분이 계십니다.
유란시안 네트워크 이사님이자 사단법인 대한사랑 교육위원이시고 그리고 한문화타임즈의 기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다음 카페에서 16만이 넘는 회원을 가입한 한류 커뮤니티의 중심, 한류 열풍 사랑 의장님, 우리 박찬아 의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문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문학 특강이라고 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니까 좀 광범위한데요. 그중에서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소개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류 열풍 사랑의 의장으로 있어요. 한류 열풍 사랑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류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한류가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90년대 후반에 1997년, 8년 이때 한류라는 용어가 나왔고 한 10년 되니까 뭐 유럽의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 한 케이팝이 콘서트를 할 수 있다고 깜짝 놀랐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아, 문체부, 지금은 문체부인데 옛날에 문화부 장관님께서 상을 주셔가지고 상을 탄 그런 기억도 있고 한국에 많은 한류 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이제 알리는 활동들을 국내에서 하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는 우리 동포들 해외 재외동포라고 하죠. 재외동포가 한 750만 정도가 있어요. 살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류 팬들이 있습니다. 한류 팬들은 제가 밖에 나가면 이제 워낙 그 BTS가 선두 주자여서 그때 당시에는 팬들이 많았어요. 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알리기 그런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3년이 사실은 많은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태극기도 알려주고 뭐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 태극에 담겨 있는 철학이 뭐냐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태극기라든지 태극의 철학 이런 것들 또는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자세히 잘 알아야 해외 사람들이 우리 국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상생방송의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작년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특강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경주를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주의 신라 역사 그리고 동학의 역사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한류 팬들이든 우리 동포든 나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누군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의 조상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인문학 특강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역사를 붙이면 어떨까? 역사 인문학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동포에게 알려주는 이게 경주박물관인데요. 아쉽게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느 박물관을 가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식민지 35년 그 이전에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40년, 50년 그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왜곡됐어요. 근데 왜곡된 걸 많이 해방 이후에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거예요. 신라 연표, 신라는 1000년이잖아요. 통일신라까지 1000년이에요. 근데 1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에 400년이 제가 손으로 재보니 한 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뒤에 300년이 6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뒤에 300년이나 그 뒤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를 얘기하는데 왜 앞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00년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그 일제 시대에 우리의 어떤 삼국의 건국사까지도 굉장히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해서 4세기 이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역사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뭐라고 그러죠? 요즘? 프레임, 틀이라고 하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경주박물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경주박물관만 있느냐? 부여박물관을 갔죠. 부여박물관 갔는데 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왜 역사가 있는데 기록하지 않느냐? 고구려 신라 가야의 역사가 4세기까지를 막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이 마치 없는 것처럼 기록 다 있거든요. 문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다 있는데 이걸 기록을 안 해. 왜냐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배울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를 배우면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건너 건너 이렇게 뛰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고구려 하면은 누구 왕을 암기해야 돼요. 태조왕을 암기해야 돼요. 백제 하면은 고이왕, 근초고왕을 암기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른 왕들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세기에 근초고왕 이전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라는 내무랑을 얘기하죠. 근데 그 이전을 또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과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할 때는 뭐냐면 교과서를 배우고 그걸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지만 그 시험 외의 것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인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10일. 일주일 전에 갔다 왔어요. 일주일 전에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라고 있어요. 예,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옛날 거란. 이게 거란은 요나라라고 하는데 거란이 있는 지역은 탑을 세워요. 탑을. 요탑이라고 합니다. 거란탑이겠죠. 13층의 탑을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를 갔어요.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이죠. 예. 자, 요탑입니다. 요탑. 자, 그럼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 거란 최근에 드라마 있었죠. 뭐였죠?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도 막 지도가 나오던데 잘못된 지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영토에 뭘 세웁니까? 탑을 세워요. 요탑이라는 탑을 세워요. 그럼 거기까지가 뭐겠어요? 자기네 나라죠. 국경입니다. 국경. 국경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가 거란이에요. 왜냐하면 요탑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거 문헌적인 걸 떠나가지고 쉽게 얘기해 보자고 이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다양하게 뭉치면 다 여기로 이제 고려 국경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경은 왼쪽이에요. 고려가 저기 있어요. 그 위가 다른 나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은 뭡니까? 아까 보셨던 요탑, 요런 거죠. 요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있어요. 스다라고 하는 외국 일본인이죠. 스다 수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국경을 갖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에 배우는 그런 고려 국경선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봤더니 거란 박물관을 갔어요. 요 뭐 상경 박물관, 요 중경 박물관 해가지고 수도를 5개가 있는데 박물관을 가보니까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 저 위에 두꺼운 부분 있죠? 두꺼운 부분이 뭡니까? 거란이에요. 그 밑에 뭡니까? 고려가 있죠? 한반도가 보이시죠? 한반도에 그 북한 땅이 한 반 정도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 국경을 그렇게 그어 놓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란의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학계하고 우리 역사학계, 우리 교과서와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드라마로 와도 똑같잖아요. 고려가 여기 있고 저 위에 보면 점이 하나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그 고려 국경을 이렇게 딱 그어놨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식민지 역사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로 나섰던 그런 역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또 우리를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과서랑 다른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지금은 뭐 전 세계 뭐 이스라엘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코로나 3년 터지고 굉장히 격변의 시기잖아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되지. 나는 이미 다 배웠어. 나는 이미 다 배웠는데 뭘 더 배워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배우는 거에서 잘못된 거는 걷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 서두였고요. 저 본론으로 한번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문명이라고, 한국을 왜 문명이라고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보이저 1호가 나와가지고 창백한 푸른 점, 저게 뭘까? 저 점이 뭘까? 우주로 나갔어요, 우리 비행선이. 그러니까 우주선이 나갔으니까, 그게 뭐냐면, 푸른 점이 하나 있더라. 저게 지구입니다, 지구. 그렇죠? 지구예요. 자, 지구. 우리는 모두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행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성이 돌아가는 대로, 시공간을 형성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죠. 잊고 살지만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GIF가 돌지 않네요. 원래는 이게 뭐였죠? 예, DNA라고 하는 그 BTS 노래 처음에 보면은 막 우주의 성운이 있고 이게 전국의 눈 속으로 딱 들어오는 건데 GIF가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냐면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주와 인간이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뇌 속도 뭐냐면 뇌 속하고 이 우주하고 똑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해서 이것도 BTS 노래가 있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 이 가사 그대로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다. 지금은 이제 80억이 넘었기 때문에 8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80억 가지의 세계. 나 하나가 세계, 나 하나가 우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주가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면적의 0.021%,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콩알 만한 이 곳을 갖다가 최근에 이게 파묘라는 영화 보셨죠? 많이 보셨죠? 1,000만 이상이 봤는데 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명당에다가 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의 묘가 그렇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명당, 나라의 어떤 큰 땅이 명당이 있어요. 이 지구에.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혈. 물론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풍수라고 하는 걸 하지만 거대한 이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할까요? 지구촌의 어떤 혈을 보면 혈 열매 자리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 우리나라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가 되어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문명학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소르망인데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그냥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잘하는 것이 많다. 휴대폰도 잘 만들지, 대형 선박도 잘 만들지, 케이팝 음악도 너무 좋지, 영화도 잘 만들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반 이상이 한국이잖아요. 모든 요소들, 이 모소들을 다 결합을 해보면 한국이라는 총체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한국은 이제는 문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명이에요. 근데 한국 문명이라고 해서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계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한국의 역사, 한국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하나 남극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잖아요. 예. 자, 남극으로 가봅니다. 이 남극에 얼음 기둥이 있어요. 이걸 코어라고 하죠. 얼음 기둥이 있는데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한 100m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막 얼려 있죠. 이 남극 빙하를 뚫어서 얼음 기둥 속에 여러 물질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분석을. 왜? 지금 기후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거를 과거에는 어땠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10만 년 전에는 20만 년 전에는 과연 어떤 대기 중에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얼음 속을. 그래서 이 빙하 코어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러면은 과거 한 수십만 년 전에 이 대기 공기방울이 그대로 얼려 있어요. 그걸 보고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세종기지도 있고 장보고 기지도 지금 남극에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기지가 있습니다. 보스토크 기지하고 돔시 기지라고 하는 두 개의 기지가 있어요. 자,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스토크 하니까 이름이 러시아 같죠? 러시아의 기지입니다. 러시아의 기지인데
남극 대륙의 두꺼운 얼음 아래를 한 3,700m를 뚫었어요. 3,700m를 뚫어서 봤더니 이 얼음 기둥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42만 년의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42만 년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 빙하기가 있더라. 그 빙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빙기가 있고 또 빙하기가 또 있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년에서 13만 년. 여기 잘 보시면 지금은 좀 올라가 있잖아요. 간빙기죠. 빙하기 아니죠. 빙하기 간빙기랑 간빙기예요. 일단은 저 아래쪽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빙하기예요. 그럼 빙하기가 한번 한 13만 년 뒤에 또 낮은 온도가 나오죠. 또 빙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만 년 뒤에 또 낮은 온도가 나오죠. 그게 빙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가 있더라. 이렇게 줄을 그어 보면 확실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빙하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오는구나. 자, 이것도 보면 GIF인데 GIF 가동을 안 해서 그러는데 쫙 해가지고 남극에 이게 빙하가 점점 더 얼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가 그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기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자, 두 번째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긴 얼음코어의 기록이 있어요. 보스토크 기지의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돔시라고 하는 곳인데 도메이 저 위에 잠깐 보이죠? 도메이 돔비가 있어요. 돔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3,200m를 뚫었는데 80만 년이 나왔어요. 3,200m 뚫었는데 80만 년? 그러면 아까 뭐였죠? 3,700m 뚫었는데 42만 년이니까 80만 년이면은 요즘 말로 이제 개꿀이죠. 80만 년 동안 80만 년이나 나왔으니까 통계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8번의 8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주기가 있다. 큰 주기가 있다. 우리는 그 반복되는 주기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니까 간빙기의 어느 기간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걸 요약을 하자면 남극 보스토키 기지는 42만 년에 4번의 빙하기가 있고 남극 돔시 기지는 80만 년간의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빙하기 간빙기 주기는 그래서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년 정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게 지표면 있잖아요. 지표면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갈 때 이제 조금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이 밑에 눌린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약 13만 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개죠. 42만 년하고 80만 년인데 둘 다 약 13만 년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죠? 작년에 전 세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지구촌. 그래서 이런 멘트가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2만 년 만에 가장 뜨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2만 5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지구촌 이상고온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12만 5천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뭔가 있죠? 12만 5천 년, 12만 년, 뭔가 거대한 주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12만 년, 12만 5천 년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 12만 9,600이라고 합니다. 약 13만 년. 13만 년에 400년 조금 뺀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1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아까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기가 약 12만 5천 년인 것 같다라고 해서 12만 5천 년 전에 가장 더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뭐냐면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우주 1년 검색해서 좀 더 보시든지 12만 9,600이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12만 9,600년으로 우주 1년이 돌아가더라. 근데 빙하기가 우주의 겨울이고 그 다음에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 간빙기 가을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언론에서 연합뉴스 뭐 이런 데서 뭐라고 썼냐면 12만 년 전 간빙기 여름, 여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면 간빙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 간빙기 가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년 전에 간빙기 여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의 크기가. 그럼 지금 뭐냐? 그럼 지금 뭐냐? 12만 년 돌아가지고 지금도 간빙기 여름이라는 지금도 간빙기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동학을 이은 증산도에서 우주의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2만 9,6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를 나중에 이걸 너무 이거 구체적으로 하면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주에는 1년이 있다.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금은 우주의 간빙기 봄, 여름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는 여름의 끝에 와 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니까 이걸 하추 교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그래 굉장히 더운 거예요. 우주의 가을 문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의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온실가스까지 합해지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때도 여름인데 거기다가 이제 온실가스까지 되니까 굉장히 더운 그런 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더운 시절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여름과 가을이 바뀐다. 여름과 가을이. 가을로 들어간다. 이때는 개벽이 있다. 이제 이게 동양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개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각광받고 있는 게 역사를 빅뱅부터 해가지고 137억 년 전부터 해서 지금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하고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그냥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 그 이전에 이 우주의 역사, 은하계의 역사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빅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뭐가 없냐? 이게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빅히스토리에 뭐가 없냐면은 주기 개념이 없어요. 이게 보면 수백만 년 전부터 뭐가 있냐면 빙하기 간빙기라고 하는 사람이 빙하기에서 못 살고 간빙기에서 살고라고 하는 이런 주기적 관점에서 이제 인류의 어떤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빙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에 지구상에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년 전에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로 되면서 인류가 출현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현생 인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4만 년 이후에 4만 년, 5만 년 동안 또 5만 년 전에 유전자가 거대한 비약을 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인류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5만 년이라는 거예요. 누가 졌죠? 중동 사람이셨는데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서로 이쪽 문화 저쪽 문화가 있는데 충돌하죠. 지금도 충돌하고 있잖아요. 충돌 속에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충돌과 연계된 역사가 지금의 나를 지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으로 천문학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시간대가 5만 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지금 160여 년 전에 동학 아시죠? 동학. 예, 동학 들어보셨죠? 예, 동학 하면은 뭐 인내천도 얘기하고 뭐 전봉준 장군, 동학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학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동학의 경전을 보면 용담유사하고 이제 동학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벽 후 5만 년 개벽이 있었고 예전에 그게 이제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개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 간빙기 5만 년 만에 네가 수은체제후 네가 처음이다라고 해서 5만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당하게 긴 세월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 5만 년이었다. 실제 지금 인류 역사가 5만 년을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드라마 녹두꽃도 있었지만 동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동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동학에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올해가 동학을 창조하신 소은체제호 대신사가 탄생한 200주년이에요. 1824년에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원래 가장 큰 기념이 이제 100주년, 2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동학이 뭘 얘기했길래 우리는 동학의 영향을 받았다. 동학에 의해서 천도교도 나오고 3.1혁명도, 3.1운동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임시정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형성됐잖아요. 동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동학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특히 뭐 오늘은 사실 음력은 잘 안 보시죠.
근데 음력 4월 5일이에요, 오늘이. 음력 4월 5일. 근데 164년 전에 음력 4월 5일에 바로 수훈체제호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제 동학 얘기하면 또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상문답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수훈체제호 대신사께서 동학을 창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갑자기 5만 년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5만 년이 지났어. 일단, 자,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갔지만 그래도 추워요. 소빙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만 2천 년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쵸?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는 뭡니까? 100m 아래쪽에 대륙붕이죠. 얼이 얕잖아요. 얕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가려는 무렵으로 해가지고 서해안에 너른 갯벌이 생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동그라미 있는 쪽, 제주도. 제주도에서 뭐가 생겨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토기가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토기. 인류 최초의 토기가 어디서 나오냐? 제주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해조 한반도 일본에서만 이렇게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걸 다 조립을 해보면 이런 토기들이 많이 나왔죠. 토기들. 토기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제주도 가면 고산리의 신석기 유적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토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7,000년 전쯤으로 가면 이제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가면 방구대 안각화라고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고래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고래를 한 60여 마리 정도 그려놨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7,000년 전에 선조들이 이렇게 그려놨죠. 박물관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 이걸 울산 울주 방구대 안각화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고 저 러시아의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암각화가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만 아주 똑같이 그렸다기보다는 고래를 그리고 왼쪽에 고래를 그리고 오른쪽은 무채 생물들을 그리는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유명한 한국의 안각화와 똑같다. 러시아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게 어딨냐.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래서 야, 이 고래를 잡던 그 울산 앞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 우리가 7,000년 전이고 저쪽이 6,000년 전이에요. 1,000년 동안에 이동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림 속에 고래를 잡는 작살로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한 15명이 타요. 15명이 타고 한 배를 7,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경남 창녕에 비봉리라고 해서 창녕 옆에 목선이 있어요. 목선이 또 발굴이 돼요. 8,000년 전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7, 8,000년 전에 이미 배를 만들어서 사용한 우리 한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배예요. 세계 최초의 배를 만들었다. 여기죠. 자, 비봉리 목성 창녕이고요. 그 옆에 울산이죠. 울산 울주의 방구대 안각화 이런 곳에서 바로 야 이거 보면 바다 인접한 곳에서는 이미 7, 8천 년 전에 배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도 해양 제국이 되고 사실 잘 모르지만 고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야도 해상 교역로가 이렇게 발달하고 배가 있었다. 신라도 배가 있었고 그래서 6세기쯤 되어야 일본이 요청을 합니다. 좀 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거든. 그 정도로 차이가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DNA가 있잖아요. 조금 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소를 늦게 만들었지만 지금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다. 자, 놀랍죠? 그게 DNA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또 달라지고 엎치고 뒤치고 하지만 뭐 세계 탑3 안에 항상 조선업에 배를 만드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배를 얘기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에 서해안에 너른 갯벌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자, 서해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해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또 중국에서 황해라고 부르죠. 거기다 좀 더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발해라고 합니다. 발해. 조금 더 들어가면 발해라고 그래요. 그 빨간 박스 왼쪽 보이시죠? 자, 8,000년 전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여기를 요하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발해예요. 밑에가 서해고 좀 더 올라가면 발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해라고 하잖아요. 중국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신라가 그 위에 대진국이라고 있는데 대진국을 발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라고 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하라고 하는 강 보이시나요? 요하 보이세요? 예, 요하하고 위에 서쪽으로 흐르는 서요하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대릉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문명이 일어난다.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일어난다. 요하강 유역에서의 어떤 문명이다 해서 유화 문명. 그리고 발해라고 하는 곳의 연안에 이렇게 문명이 있다.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그 달의 연안 문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가 이제 요하 보이시죠? 아래쪽에 대릉하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이 대릉하를 한 주 전에 이제 밟았어요. 물을 만지지 못하고 대릉하라고 써 있어요. 대릉하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릉하의 모습인데 뭐 강은 다 비슷하죠. 근데 굉장히 넓은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뭐가 스타트냐면 강을 위주로 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일단은 초기에 먹을 거는 강가에서 뭐 조개도 먹고 뭐 이렇게 채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문명이 이렇게 싹트게 되는데 이 문명이 뭐냐? 우리가 배웠던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많이 배울 거예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뭐죠?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뭐냐면 중국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황하 문명보다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그 바깥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의 바깥에서 이 중국 문명,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 오래된 문명이 나왔어요. 이거 한국 문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 문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고대의 한국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갖다가 아까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하강에. 그리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산 문화. 홍산 문화. 홍산 문화는 요하 문명, 발해 연안 문명으로 불리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여기 홍산이라고 하는 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이게 노란 모자를 쓴 게 건데요. 여기 홍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 20여 명 정도 갔었는데 여기 홍산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빨간 산이에요. 철광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마 빨간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빨간 산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상하기 좋은 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미국에도 그런 산이 있죠. 세도나라고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하면은 그 기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몰리는 산이죠. 홍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홍산 굉장히 넓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홍산 아래에 이제 문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가 흐릅니까? 요하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진짜 뻘겋게 이렇게 그려놨죠. 자, 여기는 일단 물이 풍부했다, 습한 기후였다. 이거 뭐냐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터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4대 문명보다도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5의 문명이다, 홍산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신비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문헌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여기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산 문화는 소화서 문화 요 아래쪽에 광희의 문화거든요. 광희의 물 좀 있습니다. 자, 소화서 문화 9,000년 전부터 흥룡화 문화 8,000년 전, 사해 문화 8,000년 전 쭉 내려와서 홍산 문화 하면 5, 6,000년 전.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제 하가전 문화는 고조선 문화거든요. 네, 고조선 문화인데 이건 한 4,000년 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포된 것이 뭐냐면 9,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4,000년 전에 그런 문명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요. 혹시나 최근에 그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곳은 홍산 문화를 중국의 역사 속에서 집어넣거든요. 중국의 역사로 해서 이 홍산 문화가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중국이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의 자신들의 영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공통의 문명 그리고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동이족의 문명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최초의 용이 발굴이 되고 최초의 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중국은 용을 많이 이제 상징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동이족이 원래 용과 봉황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청와대나 이제 봉황을 가지고 있죠. 상징으로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홍산 문화에서는 이제 옥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옥으로 된 뭐 새, 옥으로 된 곰, 옥으로 된 용, 옥으로 된 돼지, 그리고 옥으로 된 그런 어떤 귀걸이, 그 다음에 목걸이, 뭐 이런 것들. 여기 오른쪽 옥 도끼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유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인데 이게 용이에요, 용. 옥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저룡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용의 어떤 일종이죠, 일종. 제가 이게 보이시면 모르겠지만은 몇 개를 사갖고 왔어요. 모조품인데 똑같죠? 예, 예. 이거 보이시나? 예, 예.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가판대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부르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선의안인가 해가 20만 원을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만 원을 깎았어요. 어차피 모조니까 이분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분들도 만족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황이 있어요. 이게 봉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봉황, 최초의 용 이런 것들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오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갖다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용의 민족인데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시진핑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있잖아요. 2017년에 만났을 때 우리는 용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막 웃죠. 막 그러는데 용의 민족? 그러면 이제 드래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의 뭐 그런 건데. 자, 근데 그 용어 상징을 갖다가 뺏기게 생긴 거라. 그래가지고 동북공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고구려 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갖다가 그들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홍산문화 유화문명이거든요. 이 무덤 속에서 이렇게 무덤 속에 부장되어 있는 게 농기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냐면 옥기예요. 옥으로 된 영생하라, 불로장생하라, 천상에 가서도 잘 사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에 필요한 것들을 천상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LA에 갔을 때 이 홍산 문화가 왜 한국인의 뿌리 조상과 관련이 있느냐를 20몇 가지를 근거를 대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홍산 문화의 이 주인공이 왜 한국인의 조상이냐? 적석총, 돌을 쓰는 거. 중원에는 쓰지 않습니다. 피라미,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도 저 북방으로만 나오지 지금 중국 땅에는 나오지 않아요. 복골, 안각화, 천재문화, 원통형 토기 뭐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여 가지 전부 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홍산 문화는 고조선 이전 문화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합니다. 윤명철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대가 된 것이 요하 문명이고 고조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라 넬슨, 이제 미국 교수죠. 홍산 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의 삶과 동일합니다. 한국과 완전히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시라 교수. 유화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지 그것이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지 중원의 그게 아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시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자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유화문명 있잖아요. 보셨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요서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요하의 서쪽, 요서지방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아래쪽에 산동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A, 해로까지 묶어가지고 이게 동일한 문화라는 거예요. 동일 문화권이다.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형구 박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해, 아까 보셨죠?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A자형 문명과 같이 산동반도 그리고 저 만주 땅 그리고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실 때는 약간의 입체 지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마침 그 박물관 가니까 입체 지도가 있어서 찍어왔는데, 자, 보시면 어디서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한반도에 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조금만 넘어가면은 큰 땅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살던 땅의 터전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저것도 넘어갑니다. 저 대흥한령 산맥이라고 크게 있는데 그것도 넘어가요. 그것도 넘어가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디 살았냐라고 했을 때는 산맥과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빗살무늬 토기를 하나 볼게요. 박물관 가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네,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햇살 모양이기 때문에 햇살무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라고 해요. 요게 뭐냐면 홍산문화, 아까 얘기했던 홍산문화 속에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양이라고 해서 요령성 뭐 내몽골 해가지고 저 중원 깊숙이 중원이 아니고 요서 지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조양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뭐라 써요? 흑룡화라고 하거든요. 흑룡화 여기 빗살무늬 토기 아래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 흑룡화, 아까 보셨던 사해, 그리고 강원도 고성, 이 빗살무늬 토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와 요하 유역에서는 발견되지만 황하강은 뭡니까? 중국이라는 거죠. 황하 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뭐가? 빗살무늬 토기가.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게 어디냐? 자, 왼쪽에 보시면 제주도 보이시죠? 아까 뭐였어요? 13,000년에서 12,000년 전에 토기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가 쭉 올라 빗살무늬 토기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저 북유럽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곳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6,000년, 7,000년에서 북유럽 가니까 5,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됐다. 여기에 상품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한반도와 만주 땅에 있었던 빗살무늬 토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출되거나 아니면 빗살무늬 토기를 썼던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거나 수출돼 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놓여진 게 뭐냐면 옥귀걸이에요. 옥귀걸이.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귀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옥귀걸이가 딱 나오면 화살표가 하나 딱 있어요. 화살표가 딱 하나 생기거든요. 자, 이 화살표를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지나갑니다. 화살표로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한 10번 가니까 이걸 봤어요. 이 화살표를. 그래가지고 홍산문화 요하문명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이 화살표거든요. 자, 그래서 옥으로 된 귀걸이를 옛날에 샀어요. 언제냐? 8,000년 전에. 8,000년 전 사람들은 원시인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급급했느냐? 그게 아니라 벌써 치장을 했어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흑룡화라고 하는 곳에 옥귀걸이, 그 바로 옆에 사해라고 하는 곳에 옥귀걸이, 그리고 이제 고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의 옥귀걸이가 8,000년 전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같은 문화권이다. 같은 문화권이다. 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0년 전에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터전, 조상님들이 살았던 터전이 어디냐? 한반도 플러스 아까 보셨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제가 갔다 왔다는 것도. 조양박물관 흑룡화 문화 앞에 와 있습니다. 흑룡화 문화인데 잠깐 볼게요. 흑룡화 문화는 8,200년에서 7,400년 사이의 문화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흑룡화 문화에서는 이 옥 귀걸이가 있어요. 흑룡화 그리고 사해 유적에 옥 귀걸이가 있고 이것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옥 귀걸이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옥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빗살무늬 토기도 흑룡화와 사해에 8,000년 전에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8,200년에 7,400년이라고 나오죠. 이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거와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고성 문암리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빗살무늬 토기와
흑룡화 문화의 이 옥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룡화 문화를 깔끔하게 잘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양박물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해연안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A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홍산 문화만 우리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거와 동일한 문화권이 저 산둥반도에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유래된 문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과서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전을 완전히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원래 환인 천재 나라인 환국이 있었고 거기에서 환웅을 내보냅니다. 환웅을 태백산으로 내보내서 홍익인간할 땅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환인천재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보니까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다라고 해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환웅천왕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환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환웅천왕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만주와 한반도 여기에 있는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배달 어플이 나오기 전에 그 배달 어플의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밝은 땅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달을 잘 하니까 이거를 음이 똑같으니 이걸로 만들면 대박을 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배달국의 그 자손이다, 배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배달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18명의 환웅천왕이 통치를 했다. 이 배달국이 이제 고조선 이전이에요. 그래서 배달국의 또 수도는 신시고 거기를 다스리던 분은 환웅이라고 했다. 이 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분의 환웅이 있었어요. 거바라 환웅, 거부리 환웅 쭉 해가지고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그리고 유명한 14대의 저우지 치우천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게 곰과 호랑이가 나온 호랑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초대 거바란 환웅 때의 이야기예요. 그 환웅께서 3,000명, 환인천재께서 이렇게 홍익인간 할 만한 땅으로 이동하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무리 3,000명을 데리고서 태백산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수도를 신시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단군 신화로 알려져 있지만 환웅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바는 아니지만은 교과서가 아니라 이 교과서에 나왔던 그거의 출처로 딱 들어가서 내가 언젠가는 그걸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이거 단군 이야기가 아닌데 환웅의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대 임지혜 교수님은 야 환웅의 신시처럼 나라를 완벽하게 기술한 역사가 없다.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공식 표명한 그 시대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천황이라고 했는데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냐. 이 다 있는데 이걸 나라로 왜 인정을 안 하냐. 우리 역사 학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제 단군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환웅천왕께서 문명을 개척하는 3,000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분들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분들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바이칼 호수도 얘기를 하고 지도를 거꾸로 해보면 지도를 거꾸로 했어요.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땅으로 만주와 한반도 땅으로 이렇게 쭉 오니까 우리가 왜 배를 잘 만드냐? 잘 보시면 해양으로 이렇게 확대되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일본이 딱 있지만은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양성도 갖추고 있고 대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대륙적인 기질도 있고 이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디서 왔느냐? 그 출발점이 바이칼 호수라면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은 한국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바이칼 호에서부터 유전자가 같아요. 이렇게 바이칼 호에서부터 일본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배달국이다 이거죠. 그 배달국의 첫 번째 환웅이 커바라 환웅인데 커바라 환웅에게 호족과 웅족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곰과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곰을 토템으로 하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그 족속이 나타나서 저희도 이렇게 환웅님의 세계에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래하고 뭐 독수리다. 여기 대전이니까 한화잖아요. 한화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하나 독수리잖아요. 그럼 독수리라고 부르면은 그게 독수리냐 그게 아니라 바로 한화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곰과 호랑이라고 이야기로 했지만은 그건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환웅천왕이 그러면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려면 너희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가 100일 버틸 수 있냐? 100일을 버텨라. 처음에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21일 그 중에서도 21일을 집중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호족은 실패하죠. 그리고 웅족이 살아남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 홍산 문화의 우화량이라고 하는 걸로 가니까 여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신. 보이시죠?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발굴이 된 건데 여신의 얼굴입니다. 왜 여신이라고 하냐면 옥을 눈에 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신이나 여왕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신묘가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 여신을 숭배했구나. 근데 이 여신의 전신상이 뭐냐면 가부좌를 들고 있는 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곰과 호랑이가 가서 환웅천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수행을 시키고 수행을 시키니까 그 수행에서 성공한 그 여신이 아니냐 여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문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우리의 그 환웅 시대에 있었던 그 여신이구나 수행하는 여신상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남신상이 또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한 12년 전에. 근데 이 남신상은 뭘 하고 있냐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동학을 얘기했지만 동학은 주문수행을 합니다. 시천주 주문이라고 하는 주문수행을 하는데 그 동학에서 주문을 수행했던 그 메디테이션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환웅 시대에 이렇게 주문 읽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주문을 읽어라라고 하는 그리고 여신이 주문을 읽고 그리고 환웅천왕이 주문을 읽는 기록이 삼국유사 이런 책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어디서 발굴되느냐? 바로 요 홍산문화라고 하는 그 안에 우화량 이지점, 뭐 흑룡화 지점, 뭐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발굴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문화니까 어디 문화겠어요? 이게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달국이고요.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8세 거불달 마지막 환웅인데 마지막 환웅의 아들이 누구냐면 단군이에요. 그래서 단군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단군 조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군 왕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단군 신화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자, 옛날 조사인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설문했더니 67%가 3분의 2가 단군이 신화 아닌가요? 그 뭐 허구의 인물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전체를 얘기하니까 반 정도가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했냐? 일본이 얘기를 했어요. 일제가 뭐냐면 식민지를 경영하기 이전에 일본의 역사가 약 270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역사가 너무 긴 거예요. 야, 우리 역사보다 잘라야 되겠다. 그걸 자르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나라 조선 역사책들을 들여다보니까, 야, 초대 단군한 것만 없애면 된다. 그래가지고 단군 신화를 만들면은, 그때 이제 이 본문 역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우리 역사도 명나라 사대주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894년,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이전에 역사부터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 한국 불교의 설화에 의해서 가공된 이야기다.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승도,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망설을 퍼뜨렸다. 그걸 역사적 사실로 삼은 거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려, 스님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단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걸 교과서에 쓰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단군을 신화시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은 역사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단군은 한 분이었다 이렇게 그 한 분도 신하였다라고 만드는 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47명,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 밝혀냅니다. 네. 자,
이거 여기서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뭐냐면은 이 숫자는 47대 단군을 나타내는 문헌이 17개가 지금 발굴이 됐어요. 이게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계속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규원서 한단곡이 1923년 조선사략, 1924년 환단세감,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발굴한 거예요. 일본이 다 역사서 20만 권 불태우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숨겨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군은 한 분이 아니구나. 아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분이 다스린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몇 분이 있었을까 보니까 47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문헌들이에요. 아래쪽에 세 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새로 발굴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47대 단군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뭐 이런 책들에 47분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역사를 알아야지 뭐냐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전통 문화의 근원이 어디냐. 한국 배달 그리고 단군 조선 때 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리니까 우리 역사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냐면 중국에서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배우면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5분 남았어요? 예. 자, 5분 10분 안에 5분 10분 안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 들어보셨죠? 고조선 하면은 대표 인물이 비파형 동검이죠. 자, 우리나라에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있죠. 자, 조양박물관을 가봤어요. 저 위에 보이시나요? 자르르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다 비파형 동검이에요. 진짜 비파형 동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가 고조선의 땅이에요. 고조선의 땅. 이런 것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조양박물관. 자, 여기 있죠. 보면은 비파형 동검이 있고 왼쪽에 뭐 있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틀 있죠. 여기다 집어넣고 만드는 틀, 거푸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파형 동검에 거푸집도 이렇게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중국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조립식인데다가 비파 모양 또는 횃불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량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만 쓴 게 아니다. 투구가 나왔죠, 투구. 제가 가보니까 이게 투구가, 고조선식 투구가 있더라고요, 투구. 위에 이제 동물 그림도 있고. 이게 고조선식 투구예요. 그럼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청동 단추로서 갑옷을 한, 그리고 투구를 한, 이게 고조선인이거든요. 고조선인. 고조선인의 모습입니다. 원래 기마문화였어요. 이렇게 그려놔야 고조선의 어떤 실체가 보여지는 건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고조선이 이제 홍산문화 9천년, 4천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가점, 하층문화라고 해서 하가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고조선 문화예요. 4천년 전에. 근데 그게 홍산문화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보이시죠? 옥고가 이렇게 이어지고 옥결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어지고 그대로 이제 이어집니다. 하가점, 하층문화까지. 고조선까지 그대로 이어지더라, 개성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비파양 동검, 그 다음에 이런 또 고인돌. 전 세계 6만 개, 우리나라 4만 개가 있죠. 뭔가 있잖아요. 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다 깨가지고 일제가 뭐 다 공사 짓고 하는데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없는 거예요. 김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부산 동네에 이런 거 있으면 지금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다 깨가지고 다 뭐 채석장 들어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6만 개, 우리나라 4만 개가 있더라. 이 고인돌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문화. 정신문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하나 되겠다고 이제 위로 세운 거죠. 이렇게 고인돌. 고인돌과 비파양 동검이 있는 곳이 바로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 뭐 안타깝지만 교과서를 딱 들어가면요. 한반도 우리 남쪽 땅 지금 여기 뭐 서울 뭐 이런 곳 강원도 대전 저 아래쪽 전부 다 고조선이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교과서에서 보면은 고조선은 저 위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에요. 남한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든 게 누구냐면 일제 시대의 식민 사학자들입니다. 이마니 시류 일본인 학자들이에요. 일본인 학자 뭐라고 합니까? 남쪽의 한민족은 단군과 무관하다. 그렇죠.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켰다. 역사적으로 뭐냐면 단군은 저 북쪽이고 남쪽은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어라고 해서 일본 임나일본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엮였어요.
그래가지고 1920년, 100년 전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국사교육 지침을 내래요. 옛날에 한반도의 북부는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럼 남부는 아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쭉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이거 옛날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가 지금의 교과서도 여기 1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북부는 고조선이지만 남부는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고조선은 뭐냐면 비파양 동검이 저 여수라든지 남쪽까지 쭉 나오잖아요. 고인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남한 땅이잖아요. 강원 뭐 해가지고 순천 해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고인돌이 거기서 수만 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고조선이 아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교과서거든요. 제가 교과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친일파가 남아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잔재 남아있는 흔적이 역사에는 없겠어요? 역사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얘기하지만 또 안타까운 우리 현실도 얘기합니다.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이 있고 그다음에 채도 문화권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게 고조선의 토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가보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 고조선의 문화예요. 거기 보면은 채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삼조기가 있죠.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래쪽에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멋진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게 어딨냐? 하가점 하층문화라고 해서 심양이 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딱 심양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보면은 여기가 고조선 문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 단군조선을 입증하는 하가점 하층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도 다 하나로 이제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가 여기다. 만주와 한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문화가 뭐냐면 바로 고조선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인의 환국이 있었다. 이 역사가 지금은 날라갔죠. 네, 7천년 역사 문화가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국배달 조선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어져서 토대 단군왕검인데 저 위도 검게 지어졌죠. 왜냐하면 단군은 허구라고 보니까 고조선도 이렇게 지어지고 그리고 부여가 이어받는지도 몰라요. 그죠? 무슨 부여인지도 몰라. 이게 북부여인데요. 네, 자,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은 교과서에서 하나하나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홍익인간 없어졌죠. 홍익인간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하는데 홍익인간 지워지고 단군의 영정이 있어요. 단군 영정이 많이 보셨죠? 단군 영정이 있는데 교과서에서 싹 다 지워졌어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보이시죠? 8종 교과서 중에서 단군 영정이 들어간 교과서가 어느 때는 절반이었다. 지금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군의 흔적이라고 하는 강화도 마리산에 참정단이 있어요. 지금도 강화도 가면 있잖아요. 단군 왕검의 숨결이. 이 사진도 지워졌죠. 홍익인간도 삭제됐죠. 한류 문화의 궁극적인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고구려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군조선 그리고 그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그리고 그 이전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한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고대 한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한복이라든지 모든 문화가 어디서 왔냐? 이게 바로 한국 배달 조선에서 왔는데 이 문화를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지금 한 3분 지났는데요. 진짜 지금부터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진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금속 문명, 우리 철기가 있어요. 이제 14대 좌우지 환웅 천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철기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응원할 때 보는 이 도깨비 문양이 바로 14대 치우 천왕을 얘기하는데 조폐공사에서는 이렇게 모델로 해서 메달을 만들어서 한 해에 한 100억씩 팔아요. 해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기 뭐라면 치우천왕에 써 있잖아요. 4700년 전에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을 치우천왕이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팔아요. 조폐공사에서. 우리가 판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없어. 배우질 못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화폐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아니 중국의 왕을 갖다가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치우천왕.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금속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이 치우천왕이다. 쇠를 채취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다. 4세기에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 한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또 1세기에 들어왔다. 두 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들여온 것은 중국이 가지고 왔다. 중국인이 가지고 왔다.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BC 12세기라고 많은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없냐? 유물이 없냐? 또 두만강에 보면 BC 7세기에 철촉이 있죠. 철이 있잖아요. 연해주로 가보면 7세기에 철도끼가 있어요. 강원도로 들어가도 7세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6세기, 7세기가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인이 4세기에 가져왔다고 이렇게 가르치냐 이거죠.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철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 아니, 중국이나 일본은 나무 쓰잖아요. 젓가락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DNA거든요. 왜 쇠젓가락을 쓰냐? 그 쇠를 잘 다루는 민족. 왜 잘 다루냐? 예전부터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철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지금도 철강 소비량 1위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왜? DNA에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이렇게 딱 만들어도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인쇄술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인쇄술이 이게 고려의 기술을 가져간 거예요. 고려의 기술을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구텐베르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게 인쇄술이 나왔는데 근데 왜 우리가 발전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알파벳이에요. 24개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금속 활자 24개만 만들어서 조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서양 문화가 발전을 해 갑니다. 고려의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조선의 조선 시대니까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알려줘요. 왜 교황청에서 그러잖아요. 누군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독일의 마인츠에 지금 이재성이라고 축구 선수가 지금 막 뛰고 있는데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한국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빨간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직지가 가장 오래된 거다. 가장 작게 써놨어요. 직지가 가장 오래됐다. 한국이 가장 오래됐다. 라고 이게 그들도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이런 고대의 어떤 문명을 우리가 발전시켰던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문명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기록 문화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한국 문명이 20세기까지 오고 있죠. 한국이 국가적 위상을 높였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게 우리 잠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제 시대를 거쳐 가지고 우리 스스로 깎아내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최고의 선진국이다. 그리고 수출도 상위 1위요.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는 10위요. 군사력도 6위, 5위 해요. 6위, 5위를 합니다. 디지털 혁명 국가로서 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고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혁명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인쇄술이다. 인쇄술로 해가지고 전 세계 문명을 일으켰고 두 번째 디지털 혁명으로서 지금 세계,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이게 극찬이죠.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한국만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공상 소설이 현실로 구현되는 국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통 시스템이 그렇고 세계 1위의 지하철이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TV.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라는 이 물질적인 이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활 가전이에요. TV, 뭡니까?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1위, 2위를 하고 있냐? 삼성, LG가 다 하고 있죠. 세계 나가보면 다 그래요. 가전 세계 1위, 그 다음에 미국을 들어가서 1위, 생활가전 1위가 삼성이에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LG입니다. 미국 모든 가정은 한국의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죠. 반도체. 그래서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은 뭐냐면 문명이라는 말이 C예요. 컬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K컬처라고 따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K를 바꿔버렸어요. 컬처라는 용어로 써요. K컬처, 한국의 문화다. 코리아 플러스 컬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명의 이기, 생활 가전 플러스 뭡니까? 진짜 문화죠. 노래하고 즐기는 그 문화. 그게 이제 한류잖아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아이폰, 뭐 스마트폰, 플랫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드디어 이게 지금은 뭐 누구나 다 1위 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이게 데뷔해 가지고 2018년 해 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4강에 견주는 그 빌보드 1위 BTS가 엄청난 성취를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빌보드 2관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K-팝 놀이터가 된 빌보드 차트. 빌보드라고 하는 그 차트가 옛날에는 우리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저희 때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지금 K-팝의 놀이터가 됐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에 한국인이 이제 한국 영화가 뭐 기생충, 미나리 해가지고 뭐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이제 드라마 부분도 휩쓸고 이렇게 된 거죠. 넷플릭스 한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한류 팬은 2억 명 시대로 들어서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300만 명, 400만 명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주연 배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세계 무대에 등장할 판이 다 깔려져 있어요. 판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K-스피릿, 우리의 정신이 뭐냐? 너에게 한류 팬들이 물어볼 때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좀 우리 중국에서 온 거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K-스피릿이 있다. K-컬처가 있고 우리의 올바른 제대로 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리는 게 바로 여기 상생방송 서포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명이란 건 뭐냐? 물질의 이기만이 아니라 정신 문명도 주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어떤 일조하는 것이 바로 이 상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첫날이지만 앞으로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쭉 보니까 몇 번의 배우는 과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방송도 배울 수 있지만은 특히나 뭐냐면 상생방송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 문화의 콘텐츠 그런 어떤 수행 문화 이거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전개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듣고 가슴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고장, 성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8년 뒤에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광개토 대왕릉교도 보고, 백두산도 오르고, 심양도 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면서 여러 가지 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중국의 역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 나가보면 더 심각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2000년도 채 되지 않죠. 굉장히 그런 것들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사실 빅 히스토리 굉장히 큰 거대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도 굉장히 많이 갔죠. 세계사를 뛰어넘어 거의 우주사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였고, 그리고 우주일련 이야기도 들어봤고, 동화교로부터 홍산문명, 그리고 한국, 배달, 고조선에 이어지는 우리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 청소년들의 실제 참여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줌에서 참여 중인 예비 청소년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학교 학년 신청 동기 참여 느낌, 소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을 켜고 잘 들어주신 우리 순천 한샘고등학교의 홍예지 친구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 저는 중이실까요? 춘천 한샘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홍예지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와중에 뭔가 그냥 느끼는 바 없이 그냥 외우려고만 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뭔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보았고 차차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소중한 시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최한나, 신정고등학교 2학년 최한나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신정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최한나입니다. 네. 어, 어렸을 때부터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런 매체를 좀 많이 봐온 편인데 쉽게 접하지 못한 지식들을 여기에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네, 다 이해가 진짜요? 됐었어요. 와, 최고. 혹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제일 좀 신선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그냥 해봤자 단군 완검이라는 이제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준왕이라는 사람까지 그 정도만 다뤘으니까는 이제 단군이 47대까지 있었다고 이런 느낌 이렇게 좀 신선했어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교과서를 벗어나서 진짜 문헌 성경묘사나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 실제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것들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주 여중에 우리 허수영 친구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들었는데, 아직 1학년들은 역사 안 배우고, 다른 그냥 사회에서 법도 이런 거 배우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잘 안 갔지만, 들어보니까 흥미로웠어요. 그죠. 아직 역사 쪽을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는 시간이었고, 그죠? 흥미롭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 얘기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 신일 여고의 황정민 친구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평소에 역사에 가까이. 제가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것 기억에 남는 거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같아요. 홍산 문화라는 거를 들어봤는데 홍산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홍산 문화가 또 그냥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 민족의 바탕 이런 거라는 걸 배워서 감사합니다. 네. 홍산문명 하면 세계사 시간을 많이 배울 텐데 보통 중국의 역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이었고 선조들의 역사를 읽었던 문명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소중한 소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3시 반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한번 참여 소감 얘기해 볼래요 하는 친구가 더 있을까요? 네, 우리 송현여고의 김주희 친구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네. 아니면 우리 대전이니까 우리 충남여고 장영은 친구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기억에 남는 거는, 뭐지?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그래요? 가까이.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어, 구조선 크기가, 뭐지? 그 남하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게 왜 기억에 남았을까요? 어, 그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네. 교과서에서 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오늘 이게 일본의 역사를 편입하기 위한 수작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자단은 지금 영상 제작은 기획이 반입니다. 상생 방송에 이제 유능한 PD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실 텐데요. 다음 모임, 2차 모임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상생방송국 현직 PD로서 이제 영상 제작과 기획 등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 상생방송 총선 2기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차 모임은 언제일까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곳 상생방송국에서 다시 만나 보겠습니다.